통화의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원화만 갖고 있으면 사실은 한 재산에 다 몰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은 거잖아요. 가격이 오르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가상자산은 놀랍게도 나스닥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인구 오너스를 겪은 나라 중에서 성장을 제대로 한 나라는 거의 하나도 없거든요. 중국에서는 미부선로라 그래서 미처 부자가 되기 전에 늙고 있다. 요즘은 달러 인덱스 아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던데 전 세계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와 가치를 뜻하는 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그래서 달러와 가치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는 바로 이 달러 인덱스로 나타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미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면 당연히 달러 인덱스도 낮아지고요. 거꾸로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 즉 달러와 가치가 세계적으로도 올라가는 현상이 항상 반복되어 왔던 거죠. 근데 이게 길게 보면 한 50년을 놓고 보면 미국의 경제력은 어쨌든 세계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만 낮아져 왔기 때문에 달러 패권과 인덱스도 천천히 약화돼 왔던 게 사실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미국이 정치적 실수 오판들을 했기 때문에 달러와의 패권이 최근에 흔들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건데요. 일단 경제력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밑에 베이스로 이렇게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정책 실패가 이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첫 번째 오판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다른 제재는 다 해도 되지만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될 제재가 하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스위프트망이라 그러는데 국제 결제, 은행 간의 결제를 하는데 스위프트망으로 이렇게 통신을 하거든요. 요거 미국이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패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스위프트망이거든요. 제가 미국에 송금을 하려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어떤 은행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 은행 이렇게 서로 거래하게 만드는 게 바로 스위프트망인데 이 스위프트망으로 미국은 사실은 많은 것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러시아를 스위프트망에서 퇴출시킨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은행 간의 거래가 안 되니까 수출 수입을 할 때 물물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이 주도하는 CIPS라고 스위프트망에 대적하기 위해서 중국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스위프트망에 비하면 CIPS는 진짜 저 밑바닥에 있었는데 러시아를 쫓아내니까 러시아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세계에서 막 2, 3위를 왔다 갔다 하는 진짜 엄청난 산유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원유를 사려면 어떻게 될까요? 스위프트망이 아니라 CIPS망, 즉 중국이 스위프트와 싸우기 위해서 만든 CIPS망을 이용해서 거래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실수들이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 갑자기 위안화한테 힘을 실어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배제된 나라들이 CIPS에서 자꾸 만나게 되는데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들이 다 산유국이잖아요. 원유를 살 때 페트로달러, 이 달러와 패권을 지키게 만든 게 바로 페트로달러인데 웬걸 러시아나 아니면 이란에서도 원유를 살려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CIPS를 사용하는 패착이 미국에서 있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사우디에 대해서 너무 심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매 이걸 미국에서 팔지 않겠다. 너 사우디 너희는 인권 침해 국가니까 너희한테 패트리어트 안 팔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동안 미국하고 어쩔 수 없이 친하게 지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우디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더 이상 패트리어트를 팔지 않는다.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면 뭐하러 미국한테 이제 잘 지내야 되지? 이제 미국하고만 친하게 지낼 게 아니라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우리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이란하고도 친하게 지내면 더 이상 우리가 미국에 의존할 이유가 무엇이냐? 놀랍게도 중국의 중재하에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를 하고 사우디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머지 시아파 국가들 요게 시아파 초승달 벨트라 그러는데 이란, 시리아, 레바논, 예멘의 북예멘 부분 이 사우디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들하고 지금 다 화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해가 다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미국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마음껏 오펙 플러스를 통해서 원유를 감산할 수 있게 됐고요. 더 충격적인 건 석유를 팔 때 미국의 달러로만 파는 게 아니라 위안화로도 팔 수 있다고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고 심지어 UAE 같은 경우는 먼저 위안화로 천연가스를 파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UAE는요, 사우디가 하기 곤란한 걸 먼저 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달러 패권이 무너지면 위안화가 이걸 대체할 거냐? 패권 통화가 되려면
적당히 경제 규모가 커서는 패권 통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패권 통화가 될 때 전 세계 GDP의 50% 규모가 될 때 패권 통화가 됐던 겁니다. 전 세계 GDP에 미국의 GDP가 24%인데 중국의 GDP가 15%입니다. 설령 중국의 GDP가 미국을 역전한다 하더라도 패권 통화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GDP만 역전됐다고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 압도적으로 GDP를 미국보다 앞서야 패권 통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역전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미국의 패권 통화에 도전할 만한 뾰족한 통화가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위안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 예를 들어 유로화라든가 엔화라든가 이런 통화가 미국을 대체한다는 건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패권을 잃는데도 속도가 그렇게 빠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패권의 지위를 잃는다 하더라도 다른 대체 통화가 패권 통화로 성장하기 전에 통화의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여러 통화가 경쟁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패권 통화가 없는 상황이 사실은 국제경제 질서에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패권 통화가 있고 환율이 안정된 게 수출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패권 통화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달러화가 1등이긴 하지만 패권의 지위만 잃어버린 상태, 이 상태만 된다 하더라도 환율이 요동치게 됩니다. 그러면 수출로 먹고 살던 나라가 가장 큰 고통을 받아요. 이 수출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투자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한테 최악의 상황은 패권 통화가 사라진 상황. 이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은 그냥 당연히 미국 국채를 사던 모습들, 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게 돈을 벌어놓으면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 이걸 어떻게 보관을 하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 얘기를 듣는 겁니다. 달러의 지위가 약화되면 금이나 비트코인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전문가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요. 일단 금부터 얘기 좀 하자면 금의 공급 면에서도 과거와는 굉장히 달라진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3, 4년 전부터 금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금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우리 인류가 5,000년 동안 금을 캐왔습니다. 금을 원래 다른 금속보다 좀 캐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5,000년 동안 금을 캤던 건데 우리 인류가 그동안 쌓아서 갖고 있는 금의 양, 금의 총 누적된 양은 18만 톤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전체 금의 누적 양 중에서 4분의 3이 1950년 이후에 캔 금입니다. 5,000년 동안 금을 캐왔는데 최근 70년 동안 캔 금이 4분의 3이나 됩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는 금을 캐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금을 캐는 기술이 1950년 넘어서면서 4번의 혁명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금의 채굴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 금이 이렇게 쏟아져서 시장으로 나오니까 금 가격이 1982년 넘어가면서 금 가격이 계속 떨어졌던 겁니다. 금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공급량이. 근데 이 기술 혁신이 최근 들어서 한 10년 동안 멈춰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특이한 점이 우리가 금 가격이 언제부터 진짜 많이 올랐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양적완화 시작하니까 금 가격이 막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금 가격이 오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금광 채굴업자들이 금광에 대한 탐사와 채굴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금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한 12년 동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금의 순도, 그러니까 즉 1톤의 땅을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갔을 때 금이 몇 그램 나오냐? 옛날에 한 10g 나왔는데 요즘 새로 나온 금광들은 2g, 3g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효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상승하죠.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 2019년, 20년에 전 세계 금광에서 채굴되는 금의 양이 3,300톤 정도 됐거든요. 1년 동안. 근데 2022년에는 3,100톤으로 거꾸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금값은 폭등을 했는데 이게 한 2010년부터 폭등을 했는데 금의 생산량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러다 보니 금 공급이 드디어 막힌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수요가 자극이 되기 시작하니까 금 가격이 들썩들썩하는 상황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달러만 보유할 게 아니라 달러를 보유한 만큼 금을 보유할 필요가 있고 이게 왜 그러냐? 원화 이거는 전 세계 시장에서 0.5%도 차지하지 못할 만큼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원화만 갖고 있으면 사실은 한 재산에 다 몰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은 거잖아요. 이걸 막으려면 결국은 원화에 대한 해지로 달러를 가져야 되고 달러에 대한 해지로 결국은 필요한 게 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 가격이 이제 하락할 때마다 포트폴리오에 담아둘 필요가 있는데 금 가격이 오르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금 가격이 오르면 자꾸 달러를 위협하니까 미국은 그동안 금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혹여라도 달러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금에 대한 공격을 했을 때 이럴 때 일시적으로 금 가격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금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늘려놓으면 자 그리고 이제 금에 대한 경쟁 자산으로 떠오르는 자산이 가상자산, 특히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달러 패권이 흔들릴 때마다 가장 많이 치솟아 올랐던 게 금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분명히 달러 패권이 훨씬 약화됐기 때문에 금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야 되는데 이 상승을 견제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자산이 생겼죠. 바로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 가상자산, 금과 정확하게 진짜 경쟁하는 자산이냐 아니냐, 가상자산이 금보다 더 유리한 점은 금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금을 이렇게 소지하고 피난을 간다든가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물건으로 들고 다니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 이거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고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오산입니다. 한국은행도 금을 좀 갖고 있어요.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에 비해서는 훨씬, 경제 규모에 비해서 훨씬 적은 양을 갖고 있긴 한데 요 금을 한국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런던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거래의 용이성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비상 상황에서 금이 한국은행에 있는 게 낫겠냐? 아마 제가 보기엔 런던에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근데 금이 이렇게 약점들이 좀 있는 반면에 가상자산은 사실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세계 각국의 컴퓨터에 다 분산해서 이게 기록이 돼 있으니 뭐 진짜 전 세계 컴퓨터가 다 망가지기 전에는 금보다 훨씬 더 보유라든가 운반의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도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금의 단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자 못 받죠. 오히려 미국에서 보관료 받는 경우 진짜 많고요. 우리나라는 진짜 감사하게도 KRX 금시장이라는 게 있어서 보관료 없이 금을 살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금을 통해서 이자 수입은커녕 금의 보유에 따른 비용만 발생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ETF도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가상자산은 그동안 디파이, 탈중앙금융이라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금보다 조금 더 나은 측면들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디파이에 대한 꿈들이 있었는데 루나 사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야 이게 디파이가 진짜 가능하냐,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니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가상자산이 금에 비해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 하나만 놓고 보면 이제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셈이잖아요. 근데 문제점은 가상자산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계속 새로운 가상자산이 등장을 하면서 자산 전체는 늘어나는 형태, 요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금의 채굴량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1950년부터 한 2020년까지라면 금이 좀 더 불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만약에 가상자산이 다시 호황이 오게 되고 막 또 엄청나게 많은 가상자산이 발행될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금하고 넣고 봤을 때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장점이 예전보다는 크게 줄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금이라는 자산은 정말 안전자산의 특성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금 가격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가상자산 가격은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금은 달러와 가치가 진짜 정반대로 움직이고 주가하고도 잘 보면 반대로 움직인 적이 되게 많은데 가상자산은 놀랍게도 나스닥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심지어 나스닥의 선행지표 같은 그런 성격도 좀 있거든요. 움직임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둘이 진짜 완벽하게 경쟁을 하고 정말 싸우고 있느냐라기보다는 보완적 성격이 굉장히 커서 앞으로 이 자산시장에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각국의 중앙은행이 태도를 바꿔서 야 금만 있냐? 이거 가상자산도 괜찮겠는데? 중국 같은 나라가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하면서 가상자산을 혹시라도 이 중앙은행의 자산으로 편입을 한다든가 이 중앙은행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때 그때는 판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직은 경제학자들도 금융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중국이 진짜 빠른 속도로 미국을 추격해온 것은 분명히 사실이죠. 근데 미국하고 중국의 경제력 차이는 진짜 엄청난 격차를 갖고 있습니다. 24%대 15%. 이게 뭐냐? 미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24%. 그리고 중국의 GDP는 전체 GDP의 15%거든요. 원래 패권 국가는 사실은 이게 역전이 돼도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즉 GDP가
중국보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동안 만들어 놓은 온갖 인프라와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그 패권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영국인데 영국보다 미국의 GDP가 훨씬 앞선 상황에서도 영국이 계속해서 패권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두 나라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그동안 깔아놓은 글로벌 시스템에서의 자국만이 갖고 있는 패권 국가가 갖고 있던 온갖 우월한 지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진짜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려면 적당히 그냥 역전하는 정도는 안 되고요. 훨씬 더 우월한 지위까지 가야 되는 게 이게 중국 입장에서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동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힘은 인구 보너스라 그래서 인구가 진짜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특히 청년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부양 인구와 피부양 인구를 봤을 때 부양 인구는 엄청나게 많고 이 부양을 받아야 되는 피부양 인구라 그러죠. 이 인구는 적었기 때문에 중국이란 나라에서 원래 총 4명이 있었는데 그때 2명만 일하고 있던 경제에서 3명이 일하는 경제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 중국이란 나라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중국 경제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을 제외하면 가장 빨라요. 한국이 제일 빠르니까. 그동안 4명 중에서 3명이 일하던 경제에서 이제 곧 2명이 일하는 경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동안 인구 보너스를 노려왔는데 이게 인구 오너스로 가게 되면 보너스라는 건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인구 오너스를 겪은 나라 중에서 성장을 제대로 한 나라는 거의 하나도 없거든요. 중국에서는 미부선로라 그래서 미처 부자가 되기 전에 늙고 있다. 선진국이 된 다음에 보통은 고령화가 일어났는데 중진국에서 고령화가 일어나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선진국 문턱에서 고령화가 시작됐지만 중국은 너무 빨리 시작한 거거든요. 미국도 물론 고령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의 인구 구조도 결코 좋다고 말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미국의 합계 출산율이 근데 1.6입니다.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28밖에 되지 않아요. 추격을 하는 국가가 미국보다 인구 구조가 훨씬 안 좋다는 게 문제고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 세계 인재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가고 싶어 하죠? 바로 미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중국의 인재들조차 여건만 되면 미국으로 이민하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중국의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으로도 가고 그래서 합계 출산율은 1.6이지만 뛰어난 사람들의 이민들까지 치면 미국이 갖고 있는 합계 출산율의 효과는 1.7이 넘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미국 인구보다 중국이 훨씬 많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인구의 절대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 구조 그리고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추격을 하려면 중국 인구의 방향성이 바뀌어야만 미국을 따라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중국이 그동안 미국의 여러 가지 힘 중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거 미국이 갖고 있는 달러 파워 그리고 금융의 파워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개혁개방 초기부터 방화벽, 파이어월을 만들어 놓고 미국이 여러 가지 헤지 펀드라든가 연준의 다양한 힘을 이용해서 중국 시장의 금융시장 공격을 굉장히 경계해왔고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카드를 언제 써야 될까?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젠가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미국이 그동안은 무역전쟁, 기술전쟁만 쓰고 있었는데 금융카드를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조금씩 오고 있었죠. 왜 그러냐면 중국이 그동안은 고속 성장을 하는 동안은 이 방어벽이 중국의 금융시장을 지켜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지만 문제는 중국의 고속 성장이 이제 슬슬 꺾이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다양한 부실 분야들이 다 터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부채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지금 1년 넘게 하락을 하면서 헝다 문제는 간신히 이걸 찍어 눌러서 막았지만 그동안 이제 부동산 시장 덕분에 중국의 지방정부가 이 부동산 판매 수입, 다시 말하면 중국의 토지 사용권 요걸 중국 정부가 사실은 다 갖고 있으면서 지방정부가 이걸 판매해서 판매 수입이 있었거든요. 중국은 토지 소유가 사실 불법이고 토지의 사용권, 최대 주택지 한 70년 이렇게 사용권인데 이걸 지방정부가 판매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의 40%를 메꿔 왔었는데 이거 믿고 그동안 중국의 지방정부는 온갖 설비 투자에 흥청망청 돈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에도 돈을 엄청나게 썼거든요. 근데 문제는 토지 판매 수입, 토지 판매 수수료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방정부의 재정에 진짜 어마어마한 구멍이 생긴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 부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은 없었는데 이게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하니까 부채 문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드디어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금융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달러의 가뭄, 풍기 현상을 만들어서 이 달러 부채가 많은 중국의 기업들을 압박하거나 그야말로 돈맥 경화나 신용 경색 상황을 야기함으로써 중국을 공격하기가 정말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23년은 중국에게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는데 이 판이 갑자기 바뀐 게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입니다. 실리콘밸리 파산을 하면서 미국의 국채 시장에서도 약점이 발생하게 되니까 빠른 속도로 긴축을 계속해 나갔다가는 미국 경제도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거든요. 사실 이제 23년, 24년에 두 나라의 금융 패권 전쟁에서 자국의 문제를 누가 먼저 해결하고 상대 국가를 계속해서 금융으로 압박을 하거나 또는 중국이 또 이걸 방어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도 지금은 제코가 석자라 누가 먼저 금융 시스템에 균열이 갈 것이냐 이 싸움으로 지금씩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싸다? 담아라. 또 5만 전자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이다. 담아라. 여러분,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까?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안타깝게도 장님이었던